아들 셋이면 걱정 없겠다는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중 하나의 이야기는 아직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다 인생이 무너진 한 남자, 그 뒤에서 매달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어머니. 책임이란 이름으로 버텨낸 시간이 언제부터 고통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도 정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픈 건 서류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더군요. 저는 김경애입니다. 63, 퇴직한 간호사입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아들 셋 키우며 살아왔고, 지금은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죠. 지인들은 자주 말합니다. 아들 셋 둔 복 많은 어머니라고요. 그럴 때면 그냥 웃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말하죠. 그중 막내 승철이 이야기는 꺼낼 수 없어요. 승철이는 군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수 적고 순한 아이였어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아이. 대학 졸업 후 특전사에 들어가 군 생활을 시작했고 20년 넘게 흔들림 없었죠. 그런 승철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예쁘고 화려한 도시 여자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느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 하지만 아들이 사랑한다기에 걱정을 감추고 축복해줬어요.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명절에도 얼굴을 안 비추고 가족 모임에도 오지 않더군요. 가끔 승철이 혼자 와서 눈치 보며 앉아 있다 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방송에서 제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해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마치 제가 입 다물고 있으라는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상해도 보고 싶어도 참았어요. 처음엔 그게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승철이 얼굴은 점점 지쳐갔고 전화를 해도 늘 한숨부터 쉬었어요. 아이들과는 떨어져 살고 있다는데 이유는 묻지 말라고 했어요. 그저 엄마 괜찮아. 그냥 좀 복잡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용히 살아온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는 걸 말하려 합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참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승철이는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남달랐습니다. 형들에게 혼나도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라며 고개를 숙이는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군인이 되겠다며 말했을 때 사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위험한 길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승철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그 말에 더는 반대하지 못했죠. 그렇게 승철이는 특전사가 됐고 매번 발령지마다 짐을 싸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 곳에 머무는 법 없이 이사하고 또 이사했죠. 결혼하고 나서도 그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관사라는 곳이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춥고 습하고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많았거든요. 부산 발령이 났을 때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못 살겠어요. 아이들이랑 내려갈게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승철이는 당시 충청도 근무 중이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부산으로 내려갔고 승철이는 주말마다 내려가 보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임무도 많고 체력도 바닥이었죠. 어느 날 아침밥을 차리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들리는 승철이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엄마,
나 사표 냈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왜? 더는 못하겠어. 가족도 못 챙기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 말은 곧 며느리가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었지만 결국 한계가 온 거죠. 22년간 쌓아온 군인의 길을 단 한 줄 사직서로 접고 돌아온 아들은 마치 껍데기 같았습니다. 말없이 밥만 뜨고 TV도 안 보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잠만 자더군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며느리에게 질책 한마디 못했던 아들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연락도 없이 지냈습니다. 아이들 사진 한 장 보내주지 않고 전화하면 받지 않았어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밀었죠. 승철이는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매달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돈을 꼬박꼬박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은행에서 정기이체 내역을 보고 알았죠. 이제 그만 보내라. 내가 왜 그러고 사냐. 제가 단호히 말하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애들 밥은 먹여야 하잖아. 그 말에 저는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놈. 하지만 그게 내 아들이라 더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아이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 결혼은 깨져 있었고 누가 봐도 그 여자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승철이는 아직도 그 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틈에 메워야 한다고 믿고 있는 거였죠. 그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도 아프더군요. 사표를 낸 뒤 승철이는 조용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만 했던 아이가 새로운 길을 가려니 쉽지 않았죠. 그래도 아이들 생각하며 참고 견디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돈을 요구해 온 겁니다. 처음엔 200만 원이었어요. 아이들 병원비, 학원비라며 명목을 붙였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에 승철이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500만 원. 그 다음은 1000만 원이었어요. 차가 고장나서 못 움직이겠다. 부산집 전세 만기가 다가온다. 아이들 전학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전부 일방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때마다 승철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모아둔 퇴직금에서 빼서 보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 건 거의 6개월쯤 지난 후였어요. 아들이 혼자 앉아 가계부를 적고 있는 걸 봤는데 통장에 적힌 숫자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승철아, 이게 뭐니? 너 이 돈 다 보낸 거야.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엄마, 내가 아니면 누가 애들 뒷바라지 하겠어. 정말 바보 같은 말이었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는 여자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 며느리에게 그 많은 돈을 보내면서도 자기 자식 책임이라는 이유 하나로 버티는 아들. 그 뒤로도 돈 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연락도 하지 않고 송금 요청 메시지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단답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만큼 받았으면 고마운 마음이라도 좀 보여야 하지 않겠니? 그녀는 말했습니다. 전 그저 아이들 위해서 요구한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러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사람이, 자식 키우는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계산적이고 냉정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더군요. 승철이한테도 어머니가 참견하면 더는 연락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속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말은 못해도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볼 때마다 아들의 인생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게 보였으니까요. 생활비는 어느새 2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때문이라 이해하려 했지만 정작 아이들과는 영상통화조차 제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 애들 얼굴 본 게 벌써 3개월 전이야. 승철이의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이들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단절시키고 그저 금전적 책임만 강요하는 모습. 그건 부모 자식의 정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다. 아이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주 둘 제가 직접 안아본 건 5손가락 안에 들어요. 태어났을 때 병원에 찾아갔고 첫 돌 때 얼굴 한번 봤죠. 그 이후로는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승철이는 아이들을 보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었어요. 주소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가끔 연락이 닿아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애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며느리가 허락하는 시간에만 잠깐 얼굴 비추는 영상통화가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갈수록 줄어들었죠. 어느 날 승철이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애들이 내 얼굴 기억은 할까?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앞둔 부부라도 아이들에게 부모의 존재를 지워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참지 못하고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하단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지켜줘야지.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사람 아이들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정작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도 그 아이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승철이는 그 후로 더 말을 아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면 눈빛이 흐려졌고 밥을 먹다 말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어요. 말 못한 마음, 꺼내지 못한 속 얘기가 하루하루 쌓여만 갔습니다.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아빠, 그 아이들을 못 껴안는 할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현실. 그게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살면 그게 가족인 줄 알았죠. 하지만 승철이 부부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거라는 걸요. 며느리는 언제나 우리를 남 취급했어요. 애써 무관심한 척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가끔 집에 오면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밥상에 앉아도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승철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애가 원래 말수가 적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 선 긋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 같이 앉은 적이 있었어요.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며느리는 밥 한 술 뜨고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요. 딱딱한 목소리. 그날 이후 저는 반찬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성은 거절당한 후엔 쉽사리 다시 꺼낼 수 없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승철이가 외근 중 다쳐 입원했는데 며느리는 병원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는 말만 남겼죠. 그때부터 저는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생각을 꺼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구나. 제가 아프거나 힘들 때도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위로 한마디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저도 멀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계속 밀쳐지면 언젠가는 더는 다가가지 않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불렀던 그 말이 점점 입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젠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고. 승철이 곁에 있었을 뿐 우리와 함께한 적은 없었다고요. 사람이 말은 안 해도 몸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승철이 얼굴은 어느 순간부터 늘 창백했고 살도 빠졌어요. 식사를 해도 체한 사람처럼 늘 더부룩하다 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더군요. 밤이면 혼자 안방 불 꺼놓고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은 가봤니? 괜찮아,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또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차가 오래돼서 위험하니 새 차로 바꿔달라. 승철이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중고차를 대출로 사서 보내줬습니다. 내가 미쳤니? 아직도 그런 걸 해줘?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승철이는 고개만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이들이랑 탈 차니까 그래도 좋은 걸 타야지.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이 결혼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책임감, 그게 아들을 올가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물소리가 나서 거실에 나가보니 승철이가 부엌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물컵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냥.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물 좀 마시려던 거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라는 말, 이혼해라는 말, 너만 손해다는 말. 수천 번 머릿속에 맴돌던 말들이 있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아들이 무너질까 봐요. 이 모든 걸 끝내자고 말하는 순간 승철이란 사람 자체가 부서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더 두고 볼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로서 책임 다한 건 알겠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계속 이 상태로 지낼 거면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승철이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애들 데리고 해외에 잠깐 나가겠다는데 괜찮겠지? 그 순간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끌려다녔는데 이제 애들까지 멀어지면 넌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제야 승철이는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엄마.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남편 장례식 때도 승철이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그날만큼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껏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그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우리 가족에게 오랫동안 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은 쉬워도 실행은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기에 승철이는 늘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단어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이혼해야 할까? 승철이가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꺼낸 날,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위해 움직이려는구나.
그날 저녁 둘이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아빠 얼굴 잊어버리면 어쩌지? 정말 이 선택이 맞을까? 승철이는 수없이 고민했고 망설였고 결국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더는 못 버티겠어. 다음 날 법원 앞에 같이 갔습니다. 이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날짜를 예약하고 행정 절차를 설명 듣고 돌아오는 길. 승철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방에 들어간 아들은 한참을 나오지 않았고 저는 문 밖에서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문이 열리더니 엄마, 나 아직 아이들한테 말 못했어.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류만 보내달라는 말도 생각해보겠다는 대답도 없이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쪽 변호사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육비 문제만 확실히 정리되면 이혼 협의 가능합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결국 마지막까지도 그들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승철이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렸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맞췄으면 달라졌을까? 저는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우라는 게 있는 거야. 넌 충분히 참고 견뎠고 지금은 너 자신을 지켜야 할 때야.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고 얼굴도 조금은 편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마음에 빚은 서류 한 장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이혼 서류를 보내기 전 승철이는 며칠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종이에 가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아이들에게 가 있었겠죠.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건 이제 정말 끝이라는 의미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결심이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길. 하지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승철이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직접 보내줘. 손에 쥐어진 건 이혼 협의서와 친필 편지였습니다. 아이들한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2장이었습니다. 한 장은 며느리에게, 한 장은 아이들에게. 첫 번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못해준 부분이 많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나는 내 자리에서 정말 애썼어. 두 번째 편지엔 아이들 이름을 한 줄씩 써 내려갔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언제나 사랑해.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만은 늘 곁에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 글을 보고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책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버티고 아버지라는 무게로 자신을 채찍질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이 편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체국에 다녀왔습니다. 봉투를 내밀면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중요한 서류인가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승철이는 아무 말도 없이 거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담요를 덮어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고,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고.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서류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짧은 문장 끝에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애틋함도 아쉬움도 남은 정도 없이.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 문을 닫았습니다. 승철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메시지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그 미소가 그렇게 아프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얻은 거겠지만 누군가는 그 자유 속에서 남은 무게를 안고 살아야 하니까요. 이혼 서류를 보낸 이후 며칠 동안 승철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매일같이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고 집에 돌아오면 땀이 범벅이 된 채 말없이 씻고 잠들었습니다. 입은 다물고 있었지만 그의 몸이 무언가를 토해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녁밥을 차려놓으면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그 전보다 조금 더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내려가 있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에 국을 한 숟갈 덮어서 얹어줬을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승철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애들 보러 가도 될까? 그 한마디가 그렇게 조심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야지. 내가 아빠인데 왜 안 돼? 제 말에 승철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에게 줄 과자랑 책, 그리고 편지를 다시 꺼내 들고 조심스레 길을 나섰죠. 그날 저녁 늦게 돌아온 승철이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웃었습니다. 봤어. 애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애들이 나 기억하더라. 큰애는 처음엔 좀 낯설어 했는데 작은애는 내 손 꼭 잡더라.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그 애의 눈동자는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맥주 한 캔을 나눴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사람이 무너졌다 다시 일어선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 마음도 말 못하게 힘든 일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총각김치와 고들빼기를 꺼내놓고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승철이는 밥을 한술 뜨고 나서 말했어요. 엄마, 나 다시 공부 시작해도 되지? 당연하지. 이제야 내가 너를 살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 말을 하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막 어둠 속에서 한 발을 내딛었을 뿐이지만 그 한 걸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루 종일 불 꺼져 있던 거실에 따뜻한 조명이 켜졌고 식탁 위엔 두 사람 분량의 밥그릇이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무겁게만 느껴졌던 공기엔 숨 쉴 틈이 생겼고 무표정했던 승철이 얼굴에도 어느새 여유가 깃들었죠. 아이들과의 연락도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짧은 통화였지만 나중엔 영상통화로 바뀌었고 승철이는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영어 단어도 함께 외우더군요. 아빠 목소리 이상해. 왜? 감기 걸렸어? 아니, 그냥 웃는 게 어색해서 그래. 작은 아이가 그렇게 말하자 승철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자주 웃을 거야. 자주 보자.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육권은 여전히 며느리에게 있고 아이들을 자주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공부 시작했어. 사회복지 쪽으로. 왜 그걸 하려고? 사람 도우면서 살고 싶어서.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오랜 시간
자기 인생을 타인의 기준에 맞춰 희생해온 아이가 이제야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입니다. 별것 아닌 이 밥 한 끼가 어쩌면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틸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다시 살아가는 거더군요. 무너졌던 시간 위에 작은 일상을 쌓으며 상처 위에 희망을 얹으며 누군가와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해가는 거죠.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은 아직도 제게 무겁지만 그래도 이젠 다시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제 손주들이 다시 따뜻한 식탁에서 마주 앉을 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조용히 반찬 하나를 더 올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